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6주차 2교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시경제의 총수요 측면 시작했죠. 5장입니다. 5장 전체가 현재 슬라이드가 한 95개 정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 봤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가 이제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 외환 시장과 그 뒤의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5장은 한 4번 정도 해야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 2절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을 갖다 묶어서 보고 있는데, 되게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학 원론 수준이 있죠. 그 원론 수준에서는 그 증권 시장은 따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죠.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증권 시장은 왜냐하면 이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나머지 증권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왈라스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왈라스의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3개가 있다. 그 중에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하나, 증권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왈라스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왈라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권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따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제 화폐 시장만 분석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증권 시장을 포함시켜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이 주로 채권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권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동학개미가 좋아하는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간략하게 채권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국채라든가 이런 채권이 있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시장의 균형을 봐야 되는데, 그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의 균형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산물에 대한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봤죠.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해 가지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자율과 관련되는 게 바로 투자죠. 그래서 두 번째 I 해가지고 투자 수요 봤는데, 투자 수요는 바로 이자율의 감소함수 아니에요.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수요 측면의 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갖다가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결정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뭐 이자율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본 내용이 있죠. 고전화파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보죠. 고전화파는 대부자금설이 있죠. 그 대부자금설에서 고전화파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물 변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일반 규정을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자율 결정과 관련된 케인스의 이론을 갖다 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제시하는 유명한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원래 우리가 케인스의 이론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가지고 유효 수요 이론이 가장 유명하죠. 그렇지만 유효 수요 이론과 함께 역시 쌍벽을 이루는 것이 케인스가 설명하는 화폐 시장 해가지고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합니다. 리쿼디티 프리퍼런스 시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스가 파악하는 이자율은 뭐냐? 별거 아닙니다.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화폐 시장에서 역시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생각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화폐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화폐 수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폐 수요를 갖다가 케인스의 용어는 유동성 선호라고 쓴 겁니다. 유동성 선호. 그래서 이제 리쿼디티 프리퍼런스 해가지고 케인스가 사용한 용어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수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바로 유동성 선호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급이죠. 화폐 공급. 근데 흔히 얘기하는 화폐 공급은 뭔가요? 이건 화폐 공급은 보통은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통화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는 이건 이제 통화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책 변수 아니에요. 정책 변수기 때문에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단순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그 통화량을 구성하는 내용 포함해 가지고 좀 자세히 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에요. 화폐의 가격이 이자율이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이자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화폐 수요 그리고 화폐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화폐 수요하고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 화폐 수요 그리고 화폐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뭐예요?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자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물 시장에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매개로 해가지고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으로부터 LM 곡선을 도출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화폐 시장에다가 증권 시장까지 포함시킨 거죠. 그러고 이제 완전 대체적인 두 종류의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금융 자산은 뭐냐? 화폐하고 채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금융 자산 총액이 있는데 금융 자산 총액 중에서 일부는 화폐로 보유하고 일부는 채권으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폐나 채권은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화폐와 채권 두 가지를 갖다 고려했을 때 이 자산 시장의 균형은 뭐냐? 자산 시장의 균형은 화폐 수요하고 채권 수요의 합계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화폐 수요 MD와 채권 수요 본드죠. 본드 디맨드입니다. 본드 디맨드의 합이 당연히 뭐예요? 공급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화폐 공급 MS와 그 다음에 본드 공급 BS하고의 합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채권 수요와 화폐 수요의 합계 이퀄 화폐 공급 및 채권 공급의 합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D 더하기 BD 이퀄 MS 더하기 BS가 되는 거죠. 이걸 약간 또 변형시키면 화폐 시장만 따로 하나를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MD-MS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죠? 화폐에 대한 초과 수요죠. 또 BS-BD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본드에 대한 초과 공급이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식을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건데 이건 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폐 수요와 채권 수요의 합계 그리고 화폐 공급과 채권 공급의 합계가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자산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채권 시장도 당연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MD 이퀄 MS라면 채권 시장에서도 BS 이퀄 BD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게 균형 이자율이에요. MD 이퀄 MS에서 결정되는 게 균형 이자율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채권 시장의 균형 이자율도 똑같겠죠.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채권 시장도 균형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화폐 시장의 균형 이자율과 채권 시장의 균형 이자율은 같다는 거 그렇게 전제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화폐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화폐 수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수요를 갖다가 케인스가 유동성 선호하고 같은 용어죠. 같은 개념입니다. 케인스는 유동성 선호의 동기를 갖다가 동기예요. 모티브. 케인스의 접근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느냐. 화폐를 왜 보유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유동성 선호의 동기, 즉 화폐 수요의 동기를 갖다가 원래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래적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그 다음에 예비적 동기가 또 있어요. 예비적 동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돈 갖고 다니잖아요. 돈 갖고 다니는데 돈 갖고 다니는 이유가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용돈 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한 가지는 버스 요금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거래 목적으로 화폐를 갖다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짜장면 2그릇 먹는다 10,000원.
인하대 후문에서는 짜장면이 3,000원입니다. 인하반점, 인하성 다 3,000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한 6,000원 되니까 6,000원. 6,000원 곱하기 2, 12,000원. 거기다 지하철을 갔다가 예컨대 지하철을 2번 탄다. 기본거리. 1250 더하기 1250 하면은 2,500원이죠. 그럼 이제 12,000원에다가 14,500원에다가 커피 한 잔은 마셔야죠. 뭐 1,000원짜리 2잔 마신다. 그럼 이제 16,500원인가요? 그럼 딱 그만큼만 갖고 다니나요? 아니죠.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유 있게. 왜 그래요? 뭐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꺼져가지고 진짜 배고파 미치겠다. 하나 또 더 먹어야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종점까지 갔다. 자다가. 그럼 버스도 타고 돌아와야죠. 좀 더 필요하죠. 항상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비적 동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예상치 못한 거래에 대비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할 때 예비적 동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예비적 동기도 거래 목적 아니에요. 원래 거래 목적으로 해서 여유 있게 보유하는 거니까 이것도 넓게다 거래적 동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인스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투기적 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영어로 스페큘러티브예요. 자, 스페큘러티브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투기적 동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다. 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가지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소에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젯밤 꿈이 너무 좋았다. 꿈이 너무 좋았다. 로또 복권 사야 된다. 그럼 로또 복권 사려면 현금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좋은 꿈을 꿨을 때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좀 더 또 화폐를 갖다 보유한다. 이게 바로 투기적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투기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투기가 좀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 뭐 내가 뭐 사면 다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어쨌든 간에 투자 목적이니까 지금 이 정운찬 김영식 교수 책에서는 투자적 동기라고 해가지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과서에서는 스페큘러티브 해가지고 여전히 뭐요? 투기적 동기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기적 동기, 투자적 동기 다 같은 내용인데 교과서마다 용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동기입니다. 자, 케인스가 제시하는 유동성 선호의 동기 세 가지.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또는 투자적 동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거래적 동기인데 트랜잭션스 모티브예요. 거래적 동기. 이거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거래에 필요하니까 화폐를 갖다 보유하는 겁니다. 거래라는 게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융 자산 중에서 뭐 소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융 자산 중에서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불 수단으로 거래죠, 이게. 그래서 그 일부를 갖다가 화폐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거래적 동기. 그렇다면 자, 거래적 동기, 자, 예비적 동기 포함합니다. 이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예비적 동기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래적 동기라고 할 때 예비적 동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래적 동기는 소득의 증가함수죠. 자,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버스 안 타죠. 택시 타야죠. 돈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죠. 자, 소득이 증가한다. 짜장면 안 먹습니다. 짜장면 안 먹고 이제 뭐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먹는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함수식으로 표시를 할 때, 자, 지금 화폐 수요지만 케인스가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선호라고 해가지고 이걸 L로 표시를 합니다. 유동성 선호해가지고 L로 표시를 해요. liquidity preference. 여기서도 L로 표시했습니다. L sub T. L sub T인데 뭐의 함수예요? Y 함수예요. 그래서 LT는 Y 함수다. 그래서 LT 가로하고 Y라고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표시하면 LT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Y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K는 0보다 큽니다. 이 K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T 바는 뭐냐? LT 바는. 자, 소득이 0인 경우에도 거래적 화폐 수요가 있죠. 당연히. 소득이 없어도 거래적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물론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건 KY 앞에 붙은 K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K의 비율만큼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거래적 화폐 수요만큼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거래적 화폐 수요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자, 소득 변화에 대해서 거래적 화폐 수요가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거래적 화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거래적 화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요게 이제 크냐 작으냐 가지고 케인즈 계열학자들하고 통화주의 계열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 아주 죽자사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뭐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거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미 경제학회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예요. 미국 경제학회고 이제 저도 회원인데, 그 미국 경제학회에서 1년에 한 번 전체 회의를 갖다 합니다. 그 전체 회의를 갖다 할 때는 진짜 미국 내 경제학자들 다 모이고 전 세계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각 섹션별로 논문 발표도 하고, 섹션별로 논문 발표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잡 마켓도 열려요. 잡 마켓 해가지고 이제 자, 그 해에 뭐 박사학위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경제학 교수라든가 이런 자리 구하는 사람들,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하고 자, 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려고 하는 대학들 간에 잡 마켓이 열려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많이 채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되게 뭐요? 같이 갑니다. 비행기 타고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자,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한 비행기에 탄 거예요, 다. 그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한 비행기에 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뭐 비행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 농담한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비행기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죽으면 케인스 학파가 이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케인스 학파하고 통화주의 간의 논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근데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또 뭐냐? 이겁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또 있는데, 거기서 아주 큰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입니다. 아주 극과 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자, 케인즈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0이라고 봐요. 0.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 케인즈는 수평이다. 물론 이제 자, 케인즈를 따르는 케인스 학파는 수평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매우 완만하다. 수평은 아니지만 매우 완만하다. 반면에 통화주의는 역시 수직은 극단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매우 가파르다. 이런 입장의 차이로 약간 좁혀집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거래적 화폐 수요 함수 LTY라고 했는데 더하기 KY라고 할 때 이 K라고 하는 게 바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투자적 화폐 수요가 중요합니다. 투자적 또는 투기적 화폐 수요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했을 때,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하면 투자하기 위해서 뭐요? 화폐를 보유하는 겁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면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화폐라든가 또는 채권으로 보유된 주어진 부와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관계를 갖다 알려면 이자율과 채권 가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자율과 채권 가격인데 이거는 뭐 금융학과니까 다 아시겠죠. 1학년 때 공부했겠죠. 역관계입니다. 마이너스 관계예요. 원래 채권 가격이라는 게 뭐죠? 채권에서 매년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채권으로부터 매년 나올 이자의 현재 가치의 합계가 바로 뭐예요?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의 현재 가치 합계. 채권 가격이죠. 근데 현재 가치 합계 구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매년 발생하는 이자 나누기 이자율 아니에요. 매년 나올 이자의 현재 가치는 그 이자 나누기 이자율 또는 이자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자율이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채권 가격을 구할 때 이자율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역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케인즈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자, 사람들마다 누구나 요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요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가지고 자, 실제 이자율은 정상 이자율로 항상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자율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래갖고 정상 이자율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또 만약에 정상 이자율보다 실제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서 정상 이자율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투자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정상 이자율 개념이 있는데 그 정상 이자율 개념 해가지고 이게 원래 빅셀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크누트 빅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자율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정상 이자율 개념을 먼저 사용한 건데 자, 케인스가 정상 이자율 그냥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는 그런 이자율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다 다른데 누구나 이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글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고 믿어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메커니즘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 시장 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낮아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 이자율이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사람들은 곧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채권 가격이 하락을 예상했다면 당연히 채권 보유에 따른 자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뭐로 보유해야 돼? 현금으로. 채권은 처분해가지고 그걸 화폐로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전체적인 주어진 금융자산 주어진 부 중에서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로 보유하니까 당연히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지금 이자율이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화폐 수요를 어떻게 했다? 증가시켰다. 물론 이때 화폐 수요는 뭐예요? 투자적 화폐 수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투자적 화폐 수요를 증가시킨 거예요. 어떤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있잖아요. 이자율과 투자적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의 관계 있다. 따라서 투자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감소함수입니다. 자,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그런데 투자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적 화폐 수요 함수 LS라고 표시합니다. LS라고 표시하는데 LS는 이자율의 함수니까 가로 안에 R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로 안에 R을 집어넣었죠.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LS 바 빼기, 이거 빼기죠. 마이너스죠. HR입니다. 여기서 또 H, 아까는 우리가 KY라고 해서 K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했는데 H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LS 바는 이자율이 거의 0이 가까울 때, 이자율이 거의 0이 가까우면 여기 있는 항 중에서 오른쪽 여기 두 번째 항이 거의 제로 아니에요. 제로일 때 투자적 화폐 수요죠. 물론 0보다는 큽니다. LS 바는 이자율이 거의 0이 가까울 때 투자적 화폐 수요고 0보다는 크다. 이제 중요한 게 H입니다. H는 이자율이 변화할 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이자율이 변화할 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 이제 개념상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하면 이자율의 변화율 분의 화폐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또 만약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소득 변화율 분의 화폐 수요의 변화율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뭐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H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다. 특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서 학파들 간의 논점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갖고 투자적 화폐 수요를 갖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더해가지고 총 화폐 수요, 즉 유동성 선호에 대해서 이제 함수를 갖다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화폐 수요를 갖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거래적 화폐 수요나 투자적 화폐 수요나 모두 실질 화폐 수요로 정의합니다. 실질 화폐 수요. 물론 뒤에서 나오게 될 화폐 공급도 실질 화폐 공급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실질이 되려면 당연히 물가로 나눠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폐 수요라고 해가지고 또 M을 썼습니다. MD. 원래 앞에서는 유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을 썼잖아요. L을 썼는데 이제 화폐 수요 해가지고 MS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 수요를 money demand 해가지고 MD로 썼는데 실질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P분의 MD예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어진 소득과 이자율 수준에서 주어진 소득 그리고 이자율 수준에서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또는 하락에 비례해서 명목 화폐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거죠. 자, 명목 화폐 수요는 MD입니다. MD. 근데 이제 명목 화폐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 자,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질 총 화폐 수요는 뭐냐? 실질 총 화폐 수요는 두 가지 더한 거죠.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투자적 화폐 수요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스몰 MD. 그리고 이건 P분의 캐피탈 MD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LTY 더하기 LSR이죠. 앞에 거는 거래적 화폐 수요고 뒤에 거는 투기적 화폐 수요입니다. 투자적 화폐 수요. 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앞에서 LT바가 있었고 LS바가 있었는데 그 LT바하고 LS바는 더해가지고 그냥 L바로 집어넣은 겁니다. L바 더하기 뭐요? KY 마이너스 HR이죠. 그래서 Y의 증가함수가 R의 감소함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L바는 LT바 더하기 LS바 해가지고 이거는 오토노머스한 화폐 수요입니다. 이자율과는 관계없는 또는 소득과는 관계없는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소득과는 관계없는 오토노머스한 화폐 수요입니다. 오토노머스한 화폐 수요는 최근에 거의 0이죠. 왜냐하면 대체 거래수단 해가지고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 전자화폐 같은 것들 대체 거래수단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확산되고 발달하게 되면 뭐예요? 독립화폐 수요는 감소하죠. 저도 주머니에 현금 갖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전도 골칫거리죠 지금. 인하대 자판기에서 동전 못 쓰죠. 현금도 못 써요. 다 카드입니다. 자판기에서 다 카드밖에 못 써요. 신용카드밖에. 그러니까 동전 어디 가서 써야 되나요?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500원짜리도 그렇고 100원짜리 꽤 많이 차에다 놓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통과할 때나 집어 던져야죠. 근데 요새 고속도로 통과할 때 마찬가지로 카드 쓰지 동전 넣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화폐 수요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도 안 쓴단 말이에요. 아예 카드밖에는 결제가 안 되는 이런 업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화폐 수요라고 하는 게 점점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그 뒷부분의 식입니다. 뒷부분의 식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림 가지고 그렸습니다. LTY가 나오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자, 가로축은 뭐예요? 지금 화폐 시장의 균형이에요. 화폐 시장의 균형이기 때문에 가로축은 화폐의 양입니다. 화폐의 양인데 실질 화폐의 양이에요. 실질 화폐의 양이기 때문에 P분의 M입니다. P분의 M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뭐예요? 이자율이에요. R 이자율입니다.
지금 화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LTY는 이자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게 뭐예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것이 LS죠. LSY. 이게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따라서 LSY는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한다. LTY는 수직입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더해야 총화폐 수요죠. 두 개를 더해야만 총화폐 수요다. 그래서 이제 실질화폐 수요라고 할 때 실질화폐 수요 P분의 MD인데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투자적 화폐 수요의 수평합이에요. 왜냐하면 화폐량이 가로축에 나와 있잖아요. 세로축에는 이자율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투자적 화폐 수요의 수평합이 바로 실질 화폐 수요다. 또는 총화폐 수요죠, 이게. 그래서 자, 여기서 LTY만큼 여기 LTY만큼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이렇게. LTY만큼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빨간색 선이 바로 뭐예요? 총화폐 수요예요. 물론 실질 총화폐 수요. 자, P분의 MD입니다. 가지고 LTY 더하기 LSY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L 표시한 다음에 가로에 놓고 Y, R로 표시를 해요. 아, 이거 틀렸습니다. 잘못됐네요. 요 Y가 아니라 R이죠. R. 뭐 R 좀 찢어놓으면 Y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LTY고 여기서 지금 LS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LSR로 표시를 해야 돼요. LSR로 이렇게 해가지고 LSR LTY 더하기 LSR 해가지고 화폐 수요를 갖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화폐 수요 곡선이 나온 겁니다. 빨간색 선이 총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총 화폐 수요가 어떨 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동이에요. 자, 총 화폐 수요 곡선이 어떨 때 이동할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물가하고의 실질 화폐 수요니까 물가하고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슬라이드는 지나갔지만 자, 그거 일단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다 봤습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 소득의 증가함 쓰고 투자적 화폐 수요, 이자율의 감소함 씁니다. 다음에 이제 화폐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화폐 공급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이에요.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의 양인데 물론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통화량이라고 해도 이걸 M1, M2, M3 이런 개념으로 구분해서 보잖아요. M1은 제일 좁은 의미의 통화, 거기다가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더해가지고 M2, 그거보다 좀 넓은 의미의 통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 해가지고 총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M3 또는 L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가장 좁은 의미로 파악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M1은 뭐냐?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예요.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 양이라고 하면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입니다. 여기서도 일단 자, 그 개념에 기초해가지고 통화 공급의 두 가지 경로를 파악합니다. 자, 시중에 통화가 공급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일반 예금은행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이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이 있죠. 중앙은행의 기능이 뭐죠? 중앙은행은 발권은행,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죠. 정부의 은행입니다. 또 은행의 은행이에요. 또 중앙은행은 외화자금을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기능이에요.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한 다음에 수출대금으로 외화를 받아왔다. 그럼 수출대금으로 받아온 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에다가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고서 원화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발권은행이라고 하는 기능,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또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흔히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그래요.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반면에 일반은행은 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예금을 받고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냥 금고안에 놔두나요? 아니죠.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 차익을 수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근데 은행은 자 예금을 받은 다음에 예금을 갖다가 또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대출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또 뭐요? 자기 거래 은행에다가 예금한단 말이죠. 자 예금 받은 은행은 또 대출하겠죠. 물론 전부 다 대출하는 건 아니죠. 지급준비금을 남겨놓고 나머지 대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급준비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그럼 대출받은 사람은 또 은행에다 예금할 것이고 보통 그 기업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 그 당좌 수표라고 합니다. 당좌 수표라고 해가지고 뭐요? 내가 수표를 받다 발행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금액도 적고 사인했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 자기 거래인에다가 예금한 다음에 돈을 찾죠. 그럼 이제 당좌 예금에서 내가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은행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이제 그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받은 사람도 거래할 때는 뭐예요? 수표 발행해서 거래하는 거니까 대출받은 돈은 자기 거래 은행에다가 예금하겠죠. 이런 식으로 은행 조직 내에서 전체 은행 조직 내에서 대출, 예금, 대출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면서 자꾸 뭐예요? 새로운 예금이 늘어나잖아요. 새로운 예금. 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예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예금 통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신용창조. 크레딧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은행 조직 내에서 여러 배의 예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은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서 뭘 공급한다? 예금 통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예금 통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구불 예금이라는 말은 요구불 이런 용어 자체가 참 이상할 겁니다. 원래 요구불 예금은 뭐냐? 은행에 가서 인출을 요구하는 즉시 인출이 가능한 예금. 이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행 거래 하셨겠지만 은행 가서 못 찾는 예금 있습니까? 당장 가서 못 찾는 예금?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해가 좀 안 가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통지예금이라는 게 있어. 통지예금. 통지예금은 뭐냐? 내가 예금을 찾으려면 3일 전에 은행에다가 통지를 해야 돼요. 내가 3일 후에 돈 찾으러 갈 거니까 준비해 놔라 이겁니다.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이 통지예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구불 예금은 뭐예요? 아무 때나 가서 내 돈 내놔 그러면 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보통예금 또 당좌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보통예금으로 예금 받았다. 언제 찾아갈지 모르죠.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에 대한 금리도 얼마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엔 요구불 예금은 금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남미 국가들. 예전에 저도 교과서에 본 바가 있는데 남미 국가들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오히려 보관료 받는다고 그래요. 돈 맡아주는 거니까.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다. 이런 걸 제가 한번 책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예금 통화라고 할 때 요구불 예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일반은행은 예금 통화를 공급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어갖고 첫 번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를 갖다가 또 현금 통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거니까 이건 현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빌려가든지 아니면 은행이 돈을 빌려가든지 중앙은행에서 현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수출업자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아가든지 다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금 통화라고도 합니다. 현금 통화 또는 본원 통화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공급하는 지폐와 주화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단 은행으로 나간다, 아니면 수출업자가 100만 달러 수출한 다음에 100만 달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다가 팔고 원화로 받아갔어요. 그럼 수출업자는 그 원화를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예금하겠죠.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은행에 예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행에 예금되면서 이때부터 뭐예요? 예금된 돈이 대출되고, 대출된 또 예금되고, 또 대출되고 예금되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금통화 또는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행이 공급하는 예금통화, 요겁니다. 요 요금예금인데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받아와가지고 외화를 원화로 바꿨다. 그래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 원화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반은행에 예금되는 거죠. 예금통화가 된 겁니다. 적어도 본원통화 형태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와야만 예금통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금통화의 기초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모니터리 베이스 해갖고 본원통화. 또 이 본원통화가 공급되면 이게 신용창조 과정에서 여러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예금통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신용창조 기능이죠. 그래서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온 예금에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렇죠? 처음에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은행 조직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기계 아시죠? 뻥튀기 기계. 여러 가지 뭐 옥수수라든가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막에 딱 닫고 밑에도 불로 달군 다음에 뻥이요 안 되면 다 도망가죠. 터트려가지고 얼마나 커져요 이게. 조그만 옥수수 하나가 몇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원통화를 갖다가 하이 파워드 마니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를 가리켜서 하이 파워드 마니. 고압 화폐라고 그래요. 고압 화폐 또는 이걸 번역해서 고성능 화폐라고도 합니다. 고압 화폐 또는 고성능 화폐라고 그래요. 본원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금리금이 있잖아요. 자,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갖다가 한국은행에다 팔고 원화 받아가지고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예금했단 말이에요. 그 예금은 무슨 예금일까요? 당좌예금이죠.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란 말이에요. 당좌예금은 가장 대표적인 요금을 예금입니다.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두 가지가 대표적인 요금을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거죠. 이제 요금을 예금이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예금통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통화 공급에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우리는 또 통화 승수도 계산하고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식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먼저 본원통화 시장이에요. 본원통화 시장인데, 자,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 자,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본원통화를 지금 H라고 썼습니다. 좀 전에 하이 파워드 만이라고 그랬죠. 하이 파워드 만이라고 해서 H를 쓴 거예요. H에 대한 수요, HD.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 비은행 민간에, 은행이 아닌 민간에 현금 통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은행의 현금 통화 수요. 그래서 이제 캐시니까, 자, 캐시 디맨드 해가지고 CET. 반면에 은행이 보유하고자 하는 또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은행이 예금 받으면 다 대출하나요? 지급준비금만큼 남겨놔야죠. 지급준비금 해가지고, 원래 지급준비금은 자, 페이먼트 리저브라고 합니다. 페이먼트 리저브 해가지고 자, 대문자 RD로 표시합니다. 그럼 당연히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자, CD와 RD를 더한 겁니다. 항등관계예요. 항등관계.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자, 수출업자가 외화를 팔고 원화 받았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럼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받았다. 그럼 그 돈을 전액 예금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일부 보유할까요?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죠.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수출업자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위에 있는 민간의 현금 통화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다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자기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만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을 전부 다 대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급준비금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이 정한 법정 지급준비금이 있고 그 법정 지급준비금에 더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초과 지급준비금을 갖다 보유합니다. 자, 지급준비금 보유하는 것도 뭐예요?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금으로 들어온 현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민간의 현금 통화 수요 CD하고 은행이 가지고자 하는 지급준비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RD 두 가지 합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D가 나오는데 먼저 CD. 자, CD가 있죠. CD는 뭐예요? 전체 화폐 수요 중에서 CD의 비율을 갖다가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자, 전체 화폐 수요 중에서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율, 요거 비율을 에타라고 쓴 겁니다. 그리스 문자 에타.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율만큼 현금 통화 수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원 통화 수요가 되는데 본원 통화 수요는 뭐예요? MD 중에서 일단 은행에 들어온 게 1-에타만큼이죠. 왜냐면 수출업자가 에타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 1-에타만큼을 갖다 은행에다 예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은행에 들어온 겁니다. 예금으로. 그럼 은행은 또 이 중에서 뭐예요? 지급준비율만큼 남기고 나머지만 대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급준비율의 비율이 얼마냐? 세타입니다. 세타. 그래서 자, 지급준비금은 세타 곱하기 1-에타 곱하기 MD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타라고 하는 게 현금 보유 비율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비중은 세타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RD 이퀄 세타 곱하기 1-에타 곱하기 M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원통화 시장의 균형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실질 본원통화예요. 실질 본원통화. 그래서 당연히 실질 본원통화 시장이니까 실질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그래서 본원통화 공급은 HS라고 씁니다. 하이 파워드 마니 중에서 S, 서플라이입니다. 근데 이 본원통화의 공급은 H바라고 돼 있죠. H바는 뭐예요? 위에 바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왜 크기가 일정하냐? 중앙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자율이나 이와 관련 없이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바로 고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H바로 고정되어 있다. 물론 이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에 봤던 식에서 H바 나누기 P, 실질이에요. 실질. 이게 이제 본원통화 공급인데 본원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H만큼 정했다. 근데 실질이기 때문에 P로 나눈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봤지만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는 뭐예요? CD 더하기 RD 아니에요. 민간의 현금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 아니에요. 실질이니까 P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쓰게 됩니다. 요걸 다시 써야죠. 요걸 다시 씁니다. 좀 전에 봤던 식으로. 그래서 앞에 P분의 H바는 똑같고 그러면 P분의 MD인데 MD에 두 가지가 있었죠. 에타가 있었고요. 에타가 있었고 에타 MD가 있었잖아요. 현금 보유 비율 그리고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 비율은 얼마예요? 세타 곱하기 1-에타 곱하기 MD였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에타하고 세타 더하기 1-에타를 더해가지고 자, P분의 MD가 되는 거죠. 같습니다. 이게 균형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된다. 가지고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는 거지만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에타 더하기 세타 곱하기 1-에타 한 다음에 뭐예요? MD가 뭐였어요? MD가 화폐 수요가 L바가 있었죠. 거래적 화폐 수요가 KY만큼 있었죠. 투자적 화폐 수요가 HR만큼 있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식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만들면 그래서 비은행 민간의 현금 통화 수요인데 이것도 실질입니다. P분의 CD. 이걸 갖다가 균형식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균형식의 왼쪽으로. 여기 맨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요 맨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뒤에 거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비은행 민간의 현금 통화 수요가 P분의 CD인데 이걸 균형식의 왼쪽으로 옮깁니다. 요 CD를 갖다가 P분의 CD인데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옮긴 겁니다. 왼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자, P분의 H바 마이너스 CD 이퀄 P분의 RD가 되는 거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 표시된 게 뭐냐? 물론 실질 개념입니다. 자, 실질 개념인데 뭐예요? 본원통화 공급. 자, 본원통화 공급에서 현금 보유.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자기가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금액 아니에요. 본원통화 공급 빼기 현금 수요하니까 뭐예요? 이게 나머지가 지급준비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급준비금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오른쪽은 뭐다? 지급준비금 수요죠. 그래서 결국 지급준비금 공급과 지급준비금 수요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원통화시장. 그래서 이제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결국 은행 간 지급준비금 시장의 균형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인데 좀 변형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식입니다. P분의 H바 이퀄 P분의 CD 더하기 RD 또는 P분의 H바 마이너스 CD 이퀄 P분의 R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뭐예요? 자,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이자율은 은행 간 지급준비율 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같다는 거죠.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이자율과 은행 간 지급준비금 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준비자금이라고 그래요. 연방 준비자금 금리. 그래서 연방 기금 금리라고도 하고 연방 기금 금리. 근데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금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원통화시장의 균형이자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장 원리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래에는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나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자율을 정한 다음에 그 이자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풀거나 거두거나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폐시장에서 화폐 공급에 대해서 계속 보는데 화폐시장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현금 통화하고 예금 통화 나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현금 통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예금 통화입니다. 예금 통화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일반 은행은 예금 통화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제 일반은행에 예금 창조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신용 창조라고도 하고 예금 창조라고도 합니다. 신용 창조 또는 예금 창조. 그래서 크레딧 크리에이션이에요. 이건 이제 단순화해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이디어도 다 나온 겁니다. 앞서 얘기했죠. 수출업자가 외화를 갖다가 한국은행에다가 팔고 원화를 받아서 그 돈을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예금했다. 근데 예금할 때 다 예금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그 현금 보유 비율이 에타예요, 에타. 에타만큼 현금을 갖다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 1-에타만큼을 갖다가 예금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1-에타 비율만큼 예금을 갖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대출할 거 아니에요. 대출은 얼마 비율만큼? 세타만큼. 세타 비율만큼 대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세타 곱하기 1-에타 비율만큼이죠. 세타 곱하기 1-에타 비율만큼 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시중에 나갔잖아요. 대출받아가지고.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뭐예요? 그 중에서 또 에타 비율만큼을 갖다가 자기가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 1-에타 제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갖다가 예금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은행은 그 중에서 세타 비율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합니다. 1-에타 제곱만큼을 대출하는 거죠.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뭐예요? 역시
에타만큼을 갖다가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또 은행에다 예금하고 은행은 대출하고 예금하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은행 조직 내에서. 전체 은행 조직 내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통화 승수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받은 내용들이 여기 쭉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본원통화를 공급받은 경우 일부만을 현금으로 보유하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얼마예요? 에타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일부, 즉 에타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예금합니다. 예금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은행의 부채라는 건 뭐예요? 요구불 예금이 전부예요. 요구불 예금이 전부 다 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럼 은행은 자 수취한 예금 중에서 일부 세타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다 대출하는 거죠. 세타가 결국 뭐예요? 지급준비율이에요. 이게 세타가 지급준비율입니다. 나머지는 전액을 대출했다.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예금 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을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저 예금 통화의 창조 과정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1-세타 비율만큼만 대출하는 거죠. 왜? 세타는 지급준비율입니다. 이만큼을 갖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온 현금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H바만큼 나온 다음에 그 중에서 에타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를 예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수출업자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 중에 에타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예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1-에타 곱하기 H바만큼을 예금했죠. 그럼 이 예금을 받은 은행에서는 이 중에서 세타만큼을 갖다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 거죠. 그러니까 1-세타 곱하기 1-세타 H바만큼 대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출받은 사람은 또 그 중에 일부를 이거 대출받은 게 얼마냐면 이거 다음번입니다. 이게 다음번. 이게 두 번째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대출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에타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세타 곱하기 1-세타 곱하기 H바만큼을 갖다가 예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예금했다. 요만큼을 에타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를 예금한 거죠. 나머지 1-에타 비율만큼을 예금한 건데 1-에타가 있는데 1-에타가 또 들어가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요만큼을 예금한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은행은 역시 세타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1-세타 비율만큼 대출하니까 1-세타 제곱 곱하기 1-세타 제곱 곱하기 H바가 되는 것이죠. 요걸 대출받은 사람이 또 이 중에서 요거죠. 요거 대출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역시 에타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를 은행에다 예금한 겁니다. 나머지를 은행에다 예금해가지고 1-세타 제곱에다 1-세타 3승이 된 거죠. 그럼 은행은 이 중에서 1-세타 비율 3승만큼을 대출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전체 은행 조직 내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결과 여기 나와 있는 현금, 이게 이제 캐시인데 이걸 다 더하니까 더하는 건 다 아시죠? 더하는 건 무한 등비급수 계산 공식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계산 공식 다 아시니까 이제 현금 대출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타 더하기 세타 곱하기 1-세타분의 에타 H바만큼 현금으로 보유하는 거 이만큼. 또 그럼 이제 은행에 예금 들어간 게 다 해서 얼마예요?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간 게 다 해서 이거만큼 예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더하니까. 위에 있는 걸 다 더한 겁니다. 역시 무한 등비급수 계산 공식으로 더한 거예요. 이제 이만큼은 대출한 거지만 대출받은 돈은 밖으로 나간 거니까 이거 따질 거 없고. 결국 화폐 공급은 두 가지 아니에요. 화폐 공급은 두 가지. 현금 통화 더하기 요구불예금이에요. 그래서 MS라고 할 때는 C 더하기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의 합계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예금의 합계 요거하고 이걸 다 더했어요. 다 더한 다음에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더하는 거 분모가 똑같으니까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에타
더하기 세타 곱하기 1-에타분의 1 곱하기 H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최초의 한국은행에서 나온 H바 수출업자한테 준 거죠. 자, 수출업자한테 나간 H바의 요 배수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본원 통화에다가 이거 곱한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화폐 공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타 더하기 세타 곱하기 1-에타분의 1 이걸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자, 승수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었죠. 배수입니다. 배수, 멀티플라이어예요. 가지고 H바의 몇 배만큼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의 몇 배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느냐 이거예요. 그 통화량이 증가하는 배수를 갖다가 통화 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화 승수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타가 뭐예요? 에타가 현금 보유 비율입니다. 현금 보유 비율이고, 자, 세타는 뭐예요? 세타는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현금 보유 비율을 C라고 많이 써요. 스몰 C.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을 스몰 R로 많이 표시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그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른 책 보시게 되면 통화승수 해가지고 C 더하기 R 곱하기 1-C분의 1 해가지고 통화승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책에서 쓴 부호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통화승수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통화승수다 하는 거. 자, 이 신용창조 과정 참 대단하죠. 뻥튀기 되는 거 아니야. 뻥튀기 돼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은 여러 배만큼의 통화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본원 통화 받고 그 다음에 예금 통화가 그 몇 배가 증가하는지 그걸 본 것입니다. 자, 이제 화폐시장의 균형을 보겠습니다. 자, 균형은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 개념으로 봤습니다. 자, 실질 개념으로 봐가지고 자, P분의 MS 실질 화폐 공급이죠. 통화 공급. 또 자, MD 나누기 P 하면은 자, 실질 화폐 수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앞에서 구한 요거죠. 요게 바로 이제 화폐 공급이고 실질 통화 공급이고, 그 다음에 L바 더하기 KY 마이너스 HR은 뭐죠? 이게 실질 화폐 수요죠. 유동성 선호입니다. 요것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화폐시장의 균형으로부터 화폐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LM 곡선을 노출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IS 곡선 봤죠. IS 곡선 가로축은 뭡니까? 가로축은 Y고 세로축이 뭐였죠? R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식도 R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요식을 갖다가 요 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R과 Y 간의 관계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LM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볼 것이고, 자, 지금 우리가 이 화폐 공급에 대해서 봤습니다. 화폐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봤는데,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이걸 먼저 본 다음에 LM 곡선 볼 겁니다. 화폐 공급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본원 통화 H바 이거 있죠. H바가 있었고, 일반은행의 지급준비율 세타입니다. 비은행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에타예요. 그 세 가지죠. H바,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에타. 세 가지였죠.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현금 보유 비율 에타나 지급준비율 세타가 만약에 안정적이다. 일정하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하다면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본원 통화죠. H바. H바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H바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통화정책의 핵심이에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본원 통화량 H바 있었죠? H바가 화폐 공급을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에타하고 세타가 일정하다면 결국 화폐 공급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화폐 공급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화폐 공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생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공급의 외생성, 내생성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화폐 공급은 외생변수입니다.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자, 의사결정기구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외생변수죠. 그래서 화폐 공급에 외생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결정할 때 주요 정책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공개시장 운영, 이것도 원래 이제 오픈 마켓 아퍼레이션 해가지고 아퍼레이션을 갖다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조작, 공개시장 조작이다 해가지고 조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참 좋은 단어인가요? 나쁜 단어인가요? 나쁜 단어죠. 그렇죠. 조작한다. 뭔가 좀 안 좋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오픈 마켓 아퍼레이션 해가지고 아퍼레이션을 운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 뭐죠? 재할인율을 갖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재할인율 정책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급준비율, 특히 법정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중은행은 그 법정 지급준비금에다가 좀 더 여유 있게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정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비율, 지급준비율만큼 보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잠깐 한국은행 사이트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내생성에 관해서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내용대로라면 화폐 공급은 외생성이 있는 거죠. 외생 변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원통화나 현금 보유 비율, 에타나 지급준 비율, 세타가 경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내부적인 요인, 근데 국민소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경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요한 게 뭐예요? 소득과 이자율이죠. 이런 변수들, 소득과 이자율인데 이런 것들하고 만약에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다.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화폐 공급은 뭐예요? 외생적이 아니죠. 이럴 때면 화폐 공급이 경제 내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화폐 공급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H바, 그 다음에 에이타, 세타가 경제 내부적인 요인들 아니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이에요.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럼 화폐 공급은 외생적이 될 수가 없죠. 외생적이 될 수가 없고 이럴 때 화폐 공급은 내생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해 놨습니다. 화폐 공급의 내생성에 의해. 그러니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은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Y하고 이자율 R 아니에요. 근데 이거 R하고 R이 만약에 상승했다. R이 상승하니까 이것 때문에 현금 보유 비율과 지급준 비율이 만약에 감소한다. 가능성이 있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최대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야죠. 현금 보유를 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현금 보유 비율과 지급준 비율을 감소시킨다. 그럼 화폐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 공급은 외생적이에요? 내생적이에요? 내생적이죠. 이자율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땐 내생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국제 수지가 흑자를 났다 보인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요. 그래서 내국인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 통화로 바꿉니다. 한국은행에서. 국내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본원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만큼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 대금으로 받아온 돈을 갖다가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잘 되면 본원 통화량도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역시 이것도 화폐 공급은 내생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모형에서는 화폐 공급은 외생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은 H바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정책 목적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제가 중앙은행 사이트를 갖다가 몇 개 캡처해 가지고 좀 제시해놨습니다. 좀 보시죠. 자, 한국은행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들어가면 bok.or.kr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이 이겁니다. 이 메뉴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주요 몇 개 메뉴가 나와 있죠. 한국은행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통화정책,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통화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안정에 대한 내용, 또 외환 및 국제금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화폐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경제통계, 경제교육. 여기 과목 꼭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한국은행 금융강좌도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요 경제지표도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 경제지표.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통화정책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통화정책 클릭해 들어간다. 그럼 이제 둘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통화정책 뭐라 그랬죠?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해가지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예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 총재, 현재 한국은행 총재다 아시죠? 그 총재 뒤에 있는 사진은 옛날에 첫 번째 초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 뒤에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뭐냐면 아래 통화정책의 운영체계가 나옵니다.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안정목표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안정목표제 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테일러 준칙이나 이런 거 볼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또 통화정책의 실제 운영과 또 통화정책의 파급인데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다 공부하셔야 돼요. 통화정책 운영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보는 게 통화정책 수단이란 말이에요. 통화정책 수단에 좀 전에 세 가지가 나왔었죠. 공개시장 운영, 두 번째가 재할인율 정책, 세 번째가 지급준비율 정책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지금 공개시장 운영은 그대로고 재할인율 정책인데 그 재할인율 정책은 교과서에서 주로 쓰는 용어고 한국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수신제도라고 합니다. 여수신제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했지만 지급준비율 정책도 한국은행에서는 지급준비제도라고 그래요. 지불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지불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통화정책의 목표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예요.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통화정책의 목표가 나와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고 또 한 가지 금융 안정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증대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용 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행은 뭐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정책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거 클릭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의 목표 자세히 제시하고 있고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수단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영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할인율 정책 또는 지급준비율 정책도 과거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급준비율 정책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에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써요. 지금은 다 뭐예요? 공개시장 운영을 주로 합니다. 공개시장 운영,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자, 미국 같은 경우 페드가 있죠. 페드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페드가 있는데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뭐냐면 FOMC예요. FOMC. 이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약자로 FOMC라고 합니다. 뭐냐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예요. 아예 그냥 오픈 마켓이에요.
오픈 마켓. 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 이름도 아예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현재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것은 공개시장 운영이에요. 공개시장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시장 운영, 여기 나와 있지만 국채 등의 증권을 한국은행이 사고 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라든가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세 가지 방식, 증권의 매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 통화안정 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건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거시경제를 공부했다 그러면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라 해가지고 이제 과제도 많이 내주고 오프라인 할 때 그랬던 건데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각자 들어가서 자세히 훑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돼요. 이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들. 자, 이제 화폐시장의 균형을 또 식으로 만들어서 봐야 되고 그 식으로부터 LM 곡선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 화폐시장의 균형 아까 나왔던 거죠. 자, P분의 MS 이퀄 P분의 MD. MS인데 MS는 M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정책 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공급의 외생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실질 화폐 공급입니다. 화폐 수요는 뭐죠? LTY 더하기 LSR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L바 더하기 KY-HR이죠. 자, M은 주어진 화폐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M바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외생변수입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의 외생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LM 곡선이라고 합니다. LM 곡선. 우리가 앞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은 IS 곡선이었죠. 근데 그게 왜 IS 곡선이었죠? I 이퀄 S 아니에요? 생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I 이퀄 S. 그래서 I 이퀄 S라고 하는 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 가장 간단한 시간이에요. IS 곡선입니다.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은 왜 그러냐? LM이 뭐예요? 리코더티 프리퍼런스입니다. L.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은 마니 서플라이. 그래서 화폐 수요인데 유동성 선호란 말이에요. 유동성 선호 해가지고 리코디티 프리퍼런스 해가지고 L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 이퀄 M에서 화폐 수요 L과 화폐 공급 M이 같은 수준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LM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LM 곡선을 갖다 도출하는 건데, 자, 그림으로 도출하는 게 있고 직관적으로 도출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LM 곡선도 식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먼저 앞에서 봤던 화폐 시장의 균형이에요.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LM 곡선이고요. 자, 그래프의 축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입니다. 세로축은 R인데 가로축이 뭐예요? P분의 M이고 요거는 뭐예요? Y입니다. 소득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IS 곡선도 마찬가지로 Y하고 R 공간에 표시했죠. 그럼 지금은 소득이 Y0일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에요. 지금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이자율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정책 목적으로 결정한 게 P분의 M바만큼이에요. P분의 M바만큼 결정을 했습니다. 가지고 P분의 M바 수준에서 실질 화폐 공급은 수직선이다. 반면에 화폐 수요 곡선, 자,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은 뭐예요? 우하향하죠. 이자율의 감소함 쓰니까. 근데 요거는 소득이 Y0일 때입니다. 소득이 Y0일 때고 균형점에서 이자율이 얼마예요? R0죠. 요걸 이제 자, 소득 Y0하고 이자율의 배합점으로 표시한 게 바로 여기에요. 소득 Y0하고 이자율 R0의 배합점.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결국 요 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점하고 똑같은 건데 공간이 다르니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소득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자, 소득이 Y1으로 증가했습니다. Y1으로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죠.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균형점이 어디가 된 겁니까? 여기가 됐죠. 저 위에 있는 점이 된 겁니다. 균형점이. 이자율은 R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상승한 겁니다. R1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R1하고 이제 우리는 R1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Y1의 배합점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R1과 Y1의 배합점으로 표시한 게 요 점이죠. 가지고 요 두 개의 점, 자, 두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바로 LN 곡선이에요. LN 곡선은 당연히 우상향하죠. 앞에서 봤던 IS 곡선은 무하향했습니다. LN 곡선은 우상향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의 궤적 또는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이죠. 이게 자, 이걸 연결한 것이 바로 LN 곡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N 곡선이 다 도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봤는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직관적으로, 즉 논리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화폐시장에서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가지고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LN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본다면 예컨대 먼저 화폐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소득 수준이 상승한다. 이제 소득 수준이 상승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폐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죠? 이자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해 가지고 투자적 화폐 수요를 갖다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자율이 상승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소득 수준이 상승할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 이렇게 해갖고 소득과 이자율 간의 플러스의 관계, 즉 양의 관계로 해가지고 역시 LN 곡선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시장의 균형,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화폐시장의 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로부터 LN 곡선을 그래프로 도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화폐시장에서 소득이 상승할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LN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 LN 곡선도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식이 나왔는데 이제 R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R을 중심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게 되면 LN 곡선은 먼저 앞부분의 절편이죠. 절편인데 H분의 1 곱하기 L바 마이너스 P분의 M바가 됩니다. 절편입니다. 그러니까 절편인데 절편에 들어가 있는 게 다 L바 그리고 M바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H분의 KY로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식에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계산을 해봐야 만약에 수치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와도 쉽게 그 관계식으로부터 LN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LN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LN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LN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수평이냐 수직이냐 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학파들 간의 견해 차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H하고 K를 갖다 얘기했었는데 K는 뭐라고 그랬죠? K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고 반면에 H는 뭡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LN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H분의 K로 나와 있는데 요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적 화폐 수요가 소득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만큼 덜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죠? K가 작다는 것이죠. 즉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작을수록 또 분모에 있는 K입니다. H죠. 투자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말은 H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완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완만해진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작을수록 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LN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 바로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케인스의 주장이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거 케인스의 주장인데 이럴 때는 화폐 수요 곡선도 수평이고 따라서 LN 곡선도 수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도로 경기가 침체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극도로 침체합니다.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네요. 안 하죠. 투자 안 하면 자금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금 수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자율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뭐예요?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투자하지 않으니까 다들 뭐예요? 화폐로만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금융자산을 전부 다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리쿼디티 트랩 해가지고 케인스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인스 학파하고 고전학파 또는 통화주의자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도 벌어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별도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LN 곡선의 절편이 있는데 절편은 뭐 H분의 1 곱하기 L바 마이너스 P분의 N바죠.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 세로축에 있는 LN 곡선의 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그러면 LN 곡선이 어떨 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동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고정된 변수들이 있죠. 고정된 변수도 작용을 합니다. L바, N바도 작용을 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변화하면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이자율이고 이자율 내생 변수죠. 뭐 지금까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내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항상 모든 모형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LN 곡선의 이동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 한 번 더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 투자적 화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 그리고 또 화폐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해가지고 거래적 화폐 수요가 많이 감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완만한 LN 곡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작을수록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N 곡선은 완만하다. 반면에 이제 빨간색은 좀 약간 가파른 형태죠. 가파른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완만한 LN 곡선이라고 했는데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이 완만한 LN 곡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케인스의 경우에는 수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케인스는 수평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케인스 학파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평은 아니지만 매우 완만하다는 거. 이게 바로 케인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전학파는 반대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투자적 화폐 수요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작고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매우 크다. 이런 경우 LN 곡선이 가파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케인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인스가 제시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수평의 LN 곡선. 그렇지만 케인스 학파는 완만한 LN 곡선이 완만한 모습을 갖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학파 간의 논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동성 함정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에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니까 자금 수요가 없잖아요. 화폐 수요가. 자금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화폐를 많이 공급해도 결국 투자적 화폐 수요의 증가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가지고 실물 부문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거예요. 현금으로만 보유하니까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케인스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면 또 언급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케인스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를 갖다가 논쟁을 벌일 때 케인스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를 갖다 비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예요. 이게 원래 케인스 학파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화주의 학파는 뭐예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왜? 구축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구축 효과는 고전학파의 무기, 또 유동성 함정은 케인스 학파의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평가는 별도로 한 번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동성 함정, 자, 케인스 또는 케인스 학파가 주장하는 이제 핵심 논리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LN 곡선이 가파르거나 거의 수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LN 곡선의 이동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동 요인에 중요한 게 화폐 공급하고 물가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아니 물가 수준이 변화한다 이럴 때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변화할 때는 지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직접적으로 LN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면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이 변화할 때는 화폐 수요가 변화하죠. 근데 여기 지금 소득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세로축은 이자율, 가로축은 P분의 M. 소득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소득은 외생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곡선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LN 곡선의 이동 요인해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화폐 공급, 물가 수준의 변화, 또 소득 같은 것들 다 포함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득이 Y0일 때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화폐 수요 곡선이고 현재 화폐 공급은 P분의 M바 제로입니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정한 실질 화폐 수요입니다. 가지고 이때 소득이 Y0일 때 이자율 R0 가지고 요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점이 나온 것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통화량이 얼마일 때 M바 제로일 때죠. 통화량이 M0 바일 때 이런 거죠. 이럴 때 LN 곡선이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키거나 물가를 갖다 변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한 거에 M1으로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죠. 그럼 전과 똑같은 소득 Y0지만 소득은 전과 똑같은 Y0지만 뭐예요? Y0지만 이자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R1으로 하락했죠. 이자율이 R1이 됐다. 가지고 소득은 전과 똑같은 Y0지만 이자율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해지고 LN 곡선이 여기서 일로 온 거 아닙니까? 일로 온 거죠. 그래서 결국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통화량의 변화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화폐 시장까지 봐가지고 LN 곡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방 경제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시장이 있죠. 외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BP 곡선이 있고, BP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IS 곡선, LN 곡선, BP 곡선을 가지고 국민 경제의 일반 균형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된 거죠. 수요 측면에. 그렇게 파악한 다음에 이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효과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내용 가지고 한 번에는 다 못합니다. 한 번에는 도저히 못하고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슬라이드 본 게 한 40개 정도 봤는데 다 해서 95개입니다. 96개. 그러니까 지금 한 슬라이드가 한 50개 넘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걸 한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분야가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가더라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